일부 일본 학교에서는 교복을 넘어 속옷까지 규제가 엄격해서 순백색 속옷만 입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어요. 또 다른 학교에서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아예 금지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급식을 먹도록 해서 경제적 차이를 눈에 띄지 않게 하려고 해요. 이런 규칙들은 겉으로는 규율과 평등을 강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생활 침해와 학생 인권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큰 논란이 되곤 해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일본 학교 규칙 20가지예요. 흰 속옷은 필수예요. 요즘 일본에서 드레스 코드 논란이 화제가 됐었는데 나가사키현의 공립중 고등학교 상당수가 학생 속옷은 무채색 흰색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거든요. 조사한 238개 학교 중 무려 138곳이나 이런 규칙이 있었대요. 이 때문에 부모님들, 선생님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일었어요. 지역 교육위원회나 변호사협회에서도 속옷 색깔을 지정하고 학생들이 지키는지 검사하는 게 사생활 침해와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죠. 그래서 나가사키를 비롯한 몇몇 교육 당국에서는 학교들의 이런 규정을 다시 검토하고 수정하라고 권고했어요. 이 흰 속옷 규정은 일부 지역 학교 규칙의 일부였는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를 일본에서 흔히 말하는 블랙룰즈의 대표적인 예로 꼽곤 해요. 너무 엄격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이라는 거죠. 이런 논란 덕분에 몇몇 현에서는 이런 엄격한 속옷 규정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학교 전체 드레스 코드를 더 폭넓게 검토하는 움직임이 생겼답니다. 집에서 음식 가져오면 안 돼요. 일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보통 집에서 밥을 싸오지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급식이라는 표준 프로그램으로 점심을 제공하거든요. 이 정책은 점심 메뉴 차이로 경제적 격차가 드러나지 않게 해서 평등을 촉진하고 모든 학생이 똑같은 공동 식사를 하면서 함께하는 문화를 키우려는 거예요. 영양사들이 짜고 각 학교 예산에 맞춰 만든 메뉴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면서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거죠. 학생들은 밥을 다 먹도록 장려되고 자꾸 남기는 아이들은 선생님께서 지도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하기도 해요. 배고프지 않게 하고 공정함을 키우려는 좋은 의도지만 밥을 조금밖에 못 먹는 아이들이나 특별한 식이 제한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대부분 집에서 각자 맞춤 도시락, 벤토를 싸오거든요. 이건 가족의 책임이 더 커지고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중학교의 엄격한 통일성에서 고등학교의 개인 자율성으로 가는 교육과정의 큰 흐름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죠. 학원 문화, 주쿠. 일본에서 주쿠, 숙는 정규 수업 시간 외에 돈을 내고 다니는 사교육 기관이에요. 주로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과목을 더 깊이 가르치거나 시험 대비를 해주죠. 많은 학생들이 주쿠에 다니는 이유는 학교 수업만으로는 입시나 시험에 필요한 깊이나 기술을 다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쿠 종류도 다양해요. 어려운 학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데 집중하는 곳도 있고 학교 수업을 따라잡기 위한 보충 수업을 하는 곳도 있죠. 보통 오후 늦게, 저녁, 주말에 운영되고 소그룹 수업이나 개별 지도, 강의식 수업 등 기관마다 스타일과 비용이 달라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주쿠가 맞춤형 지원을 해주고 학업 성취를 높여준다고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교육에 너무 의존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교육 불평등이 심해진다고 봐요. 모든 집이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주쿠는 일본 교육 풍토에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정규 학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시간 엄수는 정말 중요해요. 시간을 잘 지키는 건 일본 문화에서 아주 깊이 자리 잡은 가치예요. 특히 학교 생활에서 두드러지죠. 교실에서 늦는 건 단순히 늦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시간에 대한 무례라고 여겨요. 늦게 온 학생은 서서 간단히 반 친구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책임감과 배려를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어른이 돼서도 이어져야 할 사회적 가치로 학교에서 철저히 심어주죠. 이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 사건이 2018년 5월 11일에 있었어요. JR 서일본 비와코 선의 통근 열차가 노토가와역에서 예정된 오전 7시 12분 출발 대신 7분 35초에 25초 일찍 출발했대요. 기관사가 시간표를 잘못 읽은 거죠. 그 바람에 적어도 한 명의 승객이 열차를 놓쳤어요. 서일본 철도회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불편을 끼쳤다며 공식 사과하고 절차와 직원 교육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일본 철도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렇게 몇 초 차이로도 진지하게 대응하고 공개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대체 선생님이 없어요. 많은 나라에서는 선생님이 못 오시면 대체 선생님, 서브티처, 이 와서 수업을 대신하거나 아이들을 관리해 주잖아요. 분위기가 좀 더 느슨해지면서도 그날 수업 시간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대체 선생님이 없을 때 수업을 그냥 쉬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학생들이 스스로 정해진 과제를 하고 평소 루틴을 따라가면서 감독 없이도 알아서 해내는 걸 기대하죠. 이건 자율성, 책임감, 공동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교육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런 습관을 길러주면 나중에 독립적인 어른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방식은 장 자크 루소가 말했던 것처럼 아이의 성격은 초기 교육과 환경으로 만들어진다는 철학과도 맞닿아 있어요. 꾸준히 책임을 맡기고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도록 이끌면 자율성과 협력 습관이 생기죠. 물론 이 모델은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해요. 선생님은 단순히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라 멘토이자 지도자이며 학생의 지적, 도덕적 성장을 깊이 이끄는 존재라는 점을요. 교복은 필수예요. 학교 교복, 그러니까 세이후쿠, 세일러복이나 블레이저 같은 거요. 는 특히 중학교랑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입어요. 공립이든 사립이든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입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초등학교 공립학교에서는 교복이 덜 흔하고 학교마다 정책이 다 달라요. 국가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각 학교 내부 규정, 교칙으로 정하는 거예요. 학교들이 교복을 도입하는 이유는 주로 학생들 사이에 단합된 느낌을 주고 경제적 차이를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며 규율과 학교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대표적인 교복 스타일은 세일러복, 블레이저, 군복 느낌의 재킷 같은 거고 색상은 남색, 검정, 회색, 흰색 등이 많아요. 학교마다 디자인은 정말 다양하죠. 학생들은 교복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복장 규정을 따라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학교 규칙에 따라 지도나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몇몇 학교에서 좀 더 유연하거나 젠더 뉴트럴한 교복 옵션을 도입하고 있어서 개성과 포용성을 조금씩 반영하려는 변화가 보이면서도 여전히 단합과 질서를 중시하는 전통은 유지되고 있어요. 연애는 금지예요. 사춘기에는 연애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일부 학교에서는 연애를 억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칙을 두고 있어요. 학업 집중과 학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캠퍼스 안에서 손잡는 등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을 하면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밖에서도 조심하라는 기대를 하는 학교도 있어요. 심지어 연애 사실이 발각되면 자퇴 압력을 받는 사례도 있었대요. 물론 학교마다 그리고 교칙이나 학부모 참여 정도에 따라 집행 강도가 달라요.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많은 10대들이 몰래 연애를 하곤 해요. 학교 기대와 청소년 발달 사이에 긴장감이 느껴지죠. 일본 청소년 연애 관련 설문조사들을 보면 특히 고등학교 여학생들 사이에서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걱정된다고 나와요. 여학생들 중 상당수가 남자친구에게서 통제적인 행동을 경험했다고 해요. 친구 사귀는 걸 제한하거나 사교 활동을 막거나 핸드폰 연락처를 지우라고 압박하는 거요. 더 심각하게는 감정적 강요나 데이트 폭력 사례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존중, 동해, 개인 자율성을 중심으로 한 연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동아리 활동이 정말 중요해요.
부활동, 부카츠도, 이라고 하는 교내 외부 활동이 학생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요. 법으로 강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학기 초에 오리엔테이션이나 신입 모집 행사를 통해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동아리는 크게 운동 계열과 문화 계열로 나뉘는데 선택지가 정말 많아요. 운동 동아리로는 야구, 축구, 농구, 배구가 흔하고 검도, 유도, 궁도 같은 전통 무술도 많아요. 어떤 학교는 가라테, 스모, 아이키도도 운영하고요. 문화 동아리는 브라스밴드, 미술, 서예, 다도, 연극, 합창, 각종 악기 연주 등이 있어요. 헌신 정도는 동아리마다 천차만별이에요. 주 1, 2회 모이는 곳도 있지만 대회 준비할 때는 거의 매일, 방학에도 연습하는 곳도 많아요. 각 동아리에는 담당 선생님이 있지만 학생 주도로 운영되는 면이 커요. 선배들이 후배들을 이끌고 활동을 관리하는 구조예요. 모든 학생이 청소부예요. 서구의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청소는 청소 직원이 담당하지만 일본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매일 청소를 해요. 이걸 학교 소지, 학교 총청소라고 불러요. 수업 시간표에 정식으로 포함돼 있어서 학생들이 같이 교실, 복도, 심지어 화장실까지 청소해요. 공유 공간을 유지하는 건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게 아니라 규율, 협력, 겸손, 환경 존중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어요. 꾸준히 하다 보면 청결 습관이 몸에 배고 내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죠. 일본이 공공장소 청결도가 높은 걸로 유명한데 이런 학교 청소 문화가 한몫한다고들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관리 직원이 하는 일을 학생이 하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본 교육에서는 인성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실생활 기술과 시민의식을 키우면서 학업도 병행하는 거죠. 사스마타. 일본 학교들에는 사스마타라는 특수 보안 도구가 있어요. 두 갈래 쇠막대 모양으로 비상시에 침입자를 제압하면서도 심각한 부상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거예요. 외형은 옛날 제압 도구 같지만 지금은 학교 안전과 위기 대응을 위한 현대적인 용도예요. 2001년 오사카에서 초등학교에 침입자가 들어온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 보안에 대한 논의가 커졌어요. 일본이 원래 범죄율이 낮은 나라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구를 도입하게 됐죠. 요즘은 사스마타를 교무실, 복도, 교실 등 쉽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해요. 필요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게요. 두 갈래 디자인 덕분에 직원이 거리를 유지하면서 침입자를 벽이나 바닥에 고정시킬 수 있고 직접적인 신체 접촉 없이 경찰이 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일본의 예방과 위험 관리 강조 기조에 맞춰서 많은 학교가 사스마타 사용법을 비상훈련이나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요. 이 도구의 존재는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려는 신중하고 체계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교육 현장에서 경계심과 공동안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의무 수영 수업. 물에 대한 두려움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수영 수업이 학교 교육 과정에 널리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공립학교에서 수영은 체육 시간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지고 따뜻한 계절이면 정기적으로 학교 수영장에서 수업을 진행하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꾸준히 물에 익숙해지다 보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물에 편안해지고 고학년이 될 무렵에는 기본적인 수영 실력을 갖추게 돼요. 이런 수영 강조는 건강과 안전 측면을 모두 고려한 거예요. 수영은 운동으로서 심혈관 건강을 좋게 하고 근력과 지구력을 키우며 전반적인 체력을 향상시켜주는데 관절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죠. 게다가 신체적 이점 외에도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잦은 나라에서 수영 능력은 정말 중요한 생존 기술로 여겨져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기본적인 물 안전 기술을 익히게 함으로써 단순히 신체 발달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비상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려는 거예요. 존중하는 인사. 일본 사회생활에서 존중은 정말 핵심이에요.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인사할 때 하는 인사죠.
저녁에 비즈니스 지구를 보면 동료들이 헤어질 때 서로에게 여러 번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그건 서로에 대한 예의와 감사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일본 예절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언제, 얼마나 깊게 허리를 숙여야 하는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황, 관계, 사회적 위계에 따라 인사 깊이와 타이밍이 달라지거든요. 학교 안에서도 인사는 매일의 루틴으로 자리 잡아서 존중과 질서를 강화해줘요. 수업 시작과 끝날 때 학생들은 보통 일어나서 선생님을 향해 함께 인사하죠. 시작할 때는 오네 가이시마스 라고 하고 끝날 때는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라고 해서 수업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요. 수업 중에는 질문에 답하고 싶을 때 손을 들고 지목받기를 기다려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끼어들기 대신 질서 있는 참여가 되는 거죠. 교실 밖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가볍게 인사하고 시간대에 맞는 인사말을 곁들이기도 해요. 선생님을 부를 때는 보통 존칭인 선생님을 쓰고 비례양 데시다, 오츠카레 사마 데시타 같은 표현은 상황과 관계에 따라 조심스럽게 써야 해요. 이런 의식들을 통해 학교는 예, 이게, 그리고 사회적 조화를 자연스럽게 가르치고 있어요. 휴대폰 금지. 일본 학교에서 휴대폰 규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어요. 주로 규율과 안전 문제 때문에요. 2000년대 초부터 많은 교육위원회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이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오는 걸 금지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된 이유는 학습 방해와 산만함이었죠. 하지만 이 엄격한 방식은 나중에 다시 검토됐어요. 2018년 오사카 지진 이후 비상시 연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2019년 6월에 문부과학성이 지침을 개정했어요. 그 결과 중학생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 휴대폰을 학교에 가져올 수 있게 됐죠. 특히 안전을 이유로 한 변화였어요. 최근에는 일부 지역 교육 당국이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예요. 2024년부터 몇몇 시정촌에서 중고등학생의 교실 내 휴대폰 반입이나 사용을 다시 제한한다고 발표했어요. 일부 지역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도 더 엄격한 규칙을 도입했죠. 하지만 이 정책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 아니에요. 각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이 교육 우선순위, 학생 안전, 기술 트렌드를 고려해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년을 유급하지 않아요.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성적이 나쁘면 유급하거나 여름학교를 다니면서 부족한 과목을 보충해야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의무교육 기간 동안 유급이 상대적으로 드물어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은 개인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대부분 같은 나이, 그룹과 함께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요. 이 시스템은 학생을 뒤로 미루기보다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걸 중시하거든요. 이런 자동 진급이 학업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선발 고등학교나 대학 입학은 경쟁적인 시험 성적에 크게 좌우되고 시험 결과가 미래 교육 기회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예요.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 기준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사회의 기대까지 받아서 상당한 학업 압박을 느끼죠. 유급 자체는 거의 없지만 입시라는 높은 지렛대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좋은 성적을 내도록 동기부여가 돼 있어요. 실내화와 실외화를 철저히 구분해요. 많은 나라에서는 학생들이 학교에 도착하면 그냥 교실로 들어가서 수업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보통 학교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실내용 신발로 갈아 신어야 교실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건 집이나 특정 건물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는 일본의 널리 퍼진 문화예요. 깨끗함을 유지하고 공유 공간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대부분의 일본 학교에는 입구 근처에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실외 신발을 사물함에 넣고 우아바키라고 부르는 실내화를 신어요. 이 우아바키는 가볍고 유연한 슬리퍼 스타일로 오로지 실내에서만 신는 신발이에요. 하루 종일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처음 들으면 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일본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여러 장소에서 신발을 벗는 데 익숙해져 있어서 실내 신발 갈아 신는 게 일상에서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름방학이 좀 아쉬워요. 많은 나라에서는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해서 초여름에 끝나는데 일본은 4월에 새학기가 시작돼서 여름방학이 학기 중간에 오거든요. 끝이 아니라 중간에요. 여름방학은 보통 5주에서 6주 정도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하면 좀 짧은 편이죠. 여름이라고 하면 길게 놀고 가족 여행 가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이 기간에도 꽤 공부에 열중해요. 학교에서 숙제나 프로젝트를 내주고 방과 후 클럽 활동하는 애들은 대회 준비하느라 연습을 계속하기도 하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보충 수업이나 클럽 지도를 하러 나와서 정식 수업이 없는데도 학교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건 모두가 의무는 아니고 숙제와 클럽 활동만 끝내면 나머지 방학은 가족과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일정이 빡세 보일 수 있지만 일본 교육 문화가 구조적인 활동과 알차게 쉬는 시간을 균형 있게 맞추려는 모습이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해요. 논란이 된 머리 규정. 일부 일본 학교의 머리 규정이 엄청 엄격해서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교복 규정과 연결된 부분인데요. 특정 학교에서는 포니테일 같은 헤어스타일도 제한하고 통일된 외모를 유지해야 산만함을 막고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든다고 믿거든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머리 길이, 색깔, 스타일까지 세세하게 규정하는 게 교육상 필요하다기보다는 규율과 획일성을 강조하는 거라고 지적해요. 도쿄 지역 고등학교들을 조사한 결과 자연적으로 검은색이 아니거나 웨이브가 있는 머리카락을 가진 학생들은 부모님이 서명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염색이나 화학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증명을요. 대부분의 일본 학생이 타고난 검은 머리지만 예외가 있다 보니 이런 규정을 강하게 적용하다 보니 분쟁이 생기기도 했어요. 특히 2017년 오사카의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크게 알려졌죠. 그 학생은 타고난 갈색 머리를 검게 염색하라는 압박을 계속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학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요. 이 사건은 이른바 블랙룰즈 논쟁을 전국적으로 불붙였고 학생 인권, 개인 정체성, 그리고 규율과 개성 사이의 균형에 대한 더 큰 토론을 불러일으켰어요. 선생님은 학생을 수업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수업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징계 차원에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쫓아내는 건 질서를 유지하고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징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본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루틸리, 일상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쫓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직접 행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상담을 해주거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생을 잘 이끌어가려고 하죠. 이런 철학은 포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이 학습 환경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학생을 수업에서 내보낼 수 없어요. 많은 교육 시스템에서는 수업 중에 부정행위를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거나 교실 규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들을 징계 차원에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교실에서 쫓아내는 건 질서를 유지하고 수업을 방해받지 않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기도 하죠.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징계 방식이 조금 달라요. 일본 헌법에서 교육을 받을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일본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나와 있어서 의무교육 과정에서 학생을 루틸리, 일상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쫓는 걸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을 그냥 배제하기보다는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 직접 행동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상담을 해주거나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거나 부모님과 함께 협력하면서 학생을 잘 이끌어가려고 하죠. 이런 철학은 포용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이 학습 환경 안에 계속 머무르는 게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꾸미는 것도 금지해요. 일본 학교 규정 중에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신기해하는 부분이 바로 개인 외모에 대한 제한이에요. 많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아주 자세한 복장 규정을 두고 있어서 학생들이 반지나 팔찌, 목걸이 같은 장신구를 착용하는 걸 엄격히 제한해요. 심지어 눈에 띄는 헤어밴드나 시계까지 금지되는 경우도 많아요. 귀걸이 같은 눈에 보이는 피어싱이나 몸에 하는 장식도 대부분 금지되거나 강하게 권장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단정함과 통일성, 그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는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거든요. 화장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규제돼요. 특히 여학생들은 화장이나 매니큐어를 하는 게 거의 금지되고 머리 스타일도 자연스럽고 통일된 느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규칙이 눈에 띄는 패션이나 노출이 많은 옷차림이 학생들 집중력을 떨어뜨리거나 서로에게 사회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해요. 물론 학교마다 규칙의 엄격함은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의무교육 기간 동안에는 개인의 자기 표현보다는 평등, 규율, 그리고 단체의 조화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